요거를 오늘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앞으로 5, 6, 7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PC 가격지수 오름폭 둔화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 이번 달, 저번 달이죠. 4월 29일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 PC 지표, 근원물가 지표, 요게 중요한 지표였죠. 그래서 PC 지표 보면은 PC 지표가 코인 이슈가 어떻게 될 거라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미국 GDP의 소비 지표가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 GDP 안에 근원물가 지수가 어떻게 됐었죠?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다는 뜻은 그 다음날이 있을 PC 지표가 어떤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똑같이 높게 나왔죠. 그래서 보시면 3월달 전년 동월비 4.2%, 전월비 0.1%. 근데 사실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PC 이 지표 안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오늘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앞으로 5, 6, 7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이 나오면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까지. 자, 미국 PC는 조금 있다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JP모건 체이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오늘자로 한 5시 속보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코인 이슈가 아직 뱅크런 안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얘네들이 뭐 파산이다, 굳이 뭐 회생하기 좀 힘들다,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FDIC에서 가져가거나 지분을 쪼개가지고 시장에 팔거나 아니면 다른 상업은행들이 가져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JP모건 체이스가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지, 사실. 왜냐하면 은행 뭐 뱅크런 이슈라든가 금융 불안이 어찌됐든 간에 어느 정도 일단락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JP모건 얘네들이 자산 부채 인수 합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예금과 자산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JP모건이 너무 비대해지는 게 사실 좀 이게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JP모건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사실 연준이랑도 굉장히 가깝다. 연준이랑도. 얘네들이 1차, 2차 세계대전 때 연준이랑 JP모건이 돈을 미친 듯이 돈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 자금, 뭐라 그럴까, 군인들 우리가 뭐 전쟁이 필요하면은 전쟁 물자라던가 이런 자금들이 필요하죠. 그때 유럽이라던가 다른 국가들한테 돈을 미친 듯이 빌려주고 돈놀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몸집을 키웠던 은행 중에 하나가 연준, 중앙은행,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얘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JP모건의 좀 높은 분들이나 이제 좀 뒷배들 이런 분들이 좀 연준에 관련된 이런 분들이랑 좀 굉장히 흡사한데, 몸집이 너무 커지면 이게 좀 미국 은행들의 또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JP모건이라던가 뭐 웰스파고 시티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상업은행들 좀 상위권 이런 은행들과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너무 격차가 심해.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중간이라던가 이게 좀 밑에 있는 은행들은 무너지기가 너무 쉽죠. 근데 밑에 있는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있고 위에 있는 상업은 그 위에 있는 은행들이 하는 역할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왜냐면 밑에 있는 은행들이 너무 안 좋고 경영 악화라던가 재정 나이라던가 예치금들이 빠져나고 무너진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작용은, 위험은 어딜로? 대형은행으로 바로 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 JP모건이 뭐 비대해지는 거 지금 당장으로서는 좋은데 앞으로는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예치금이나 이런 것들, 내가 미국인이야. 자, 스타님한테 여쭤볼게요. 미국에 사시는데 그거 다를 수 있나? 내가 그냥 요새 같은 뱅크런이 막 일어나고 막 은행이 불안정하고 하면은
이자를 높게 주는 지역은행에다 예치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이자를 좀 적게 받더라도 JP모건에 예치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JP모건에 예치하겠죠. 나라도 그래. 우리 스타님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중소형 은행들한테는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 은행도 예금 인출 세대로 무너지면서 시그니처 뱅크도 세 번째 은행까지 이제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거지, 인수된 거면. 그래서 근데 당분간은 아마 뱅크런 이슈는 다시 한번 또 잠잠해질 겁니다. 우리 실리콘밸리 터졌고 또 시그니처가 같이 터지면서 크레스위스 터지고 도이치뱅크 터졌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은행발 이런 뱅크런 이슈들이 잠잠해졌는데 또다시 퍼스트 리퍼블릭이 터졌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또다시 잠잠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코인 이슈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건 미국에 있는 은행들보다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은행발 이슈는 아마도 뭐 도이치뱅크나 뭐 이런 도이치뱅크는 이미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이런 이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왜 위험하다 말씀드렸었죠? 유럽 은행들은 투자로 이루어졌기 맞죠? 유럽 지금 EU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1년 좀 됐다. 2년이 채 안 됐죠?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금리 올리기 전에 10년 동안 제로 금리로 어떻게 해요?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은행이 제로 금리에서 수익을 가져가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뭐 다른 뭐 주식, 채권. 근데 그 채권 가격이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쭉 빠지면 어떻게 될까?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자금을 끌어모으려고 코코본드, 우리 에이티원 채권을 막 만들어서 발행했어. 근데 그 에이티원 채권 가격마저도 지금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은행이 더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은행 이슈는 유럽에서 나오지 않을까. 유럽 아니면 우리 또 홍콩도 있죠. 홍콩, 아시아권 또 이런 은행들. 자, 구글, 메타, 아마존 깜짝 실적, 인텔은 실망, 애플은 어떨까? 일단 애플이 우리 5월 4일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 실적 발표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나왔던 뭐 구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좋게 나왔다. 대체적으로. 이게 코인 이슈가 작년 연말부터 연말하고 이번에 이제 미국 그 4분기까지, 그러니까 작년 3분기죠. 미국 3분기, 4분기, 그리고 1분기까지 그래도 이 3분기, 3, 4분기 중에 한 차례는 좀 실적이 망가지지 않을까, 어닝 쇼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다 비껴나가. 그 뜻은 미국 정부에서 유동성을 많이 풀었구나. 그리고 소비가 아직 안 꺾였구나.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이번에 그 미국 1분기 1Q 실적 발표 때 핫 키워드는 뭐냐면 달러가 하락세. 달러가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수출 기업들이 괜찮게 수출을 했다. 이런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근데 자, 지금까지는 3, 4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던 이유들이 다 있어. 소비가 안 꺾였고, 미국 정부의 지원들이 나왔고, 그리고 고용시장도 견고했고, 근데 앞으로는 꺾인다. 왜? 기업들의 매출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가격을 높여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했다?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했다. 그럼 적게 생산하고 비싸게 팔았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안 먹힌다. 먹히지 않는다. 가성비 제품 찾으면서 가격 비싼 건 더 이상 찾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업이 실적이 무너지고 고용시장이 무너지면은 자연스럽게 어닝 쇼크 같이 딸려서 나온다는 거. 자, 아마존 클라우드 매출 둔화 전망에 시간의 반락. 아마존이 대체적으로 뭐 매출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클라우드가 좀 낮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매출이 둔화됐다는 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존 혼자 빨간색.
자, 그러면 일정 한번 정리해드리고 PCE 지표 한번 분석을 디테일하게 깊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5월 2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되고 그 다음날 4일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유로존도 금리 결정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5월 첫째 주. 그리고 그 똑같은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시 30분. 근데 이거는 크게 반영이 안 될 겁니다. 연준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가 5월 4일날 똑같이 있고 그 다음날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됩니다. 예측이 18만인데 이전이 23만 6천 건 나왔다는 거, 고용이 좀 꺾일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CPI 5월 10일 이거 중요하겠죠. 미국 CPI 요게 지금 예측이 5.2%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5월 중순에 시장을 미국 CPI가 좌지우지를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것도 중요하다는 거. 5월 중순 시장을 얘가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중국 PPI 발표되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같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PCE 물가 3월에 4.2% 추가 냉각, 아직 서비스 인플레이션 계속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PCE 지표가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자, 일단은 지금 이번에 발표된 지표가 전년 동월보다 4.2%, 그리고 전월보다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어요. 월가 예상치가 4.1이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4.2가 발표됐습니다. 사실 예상치랑 뭐 발표된 거랑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시장에 막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근원 PC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전년 동월보다 4.6% 그리고 전월보다 0.3%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가가 아직 크게 빠지지 않았다. 이번에 PC 지표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우리 Employment Cost Index라고 보통 우리가 뭐 EC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뭐냐면은 미국 고용 비용 지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임금 노동자들 고용할 때 얼마를 주냐, 임금을 인덱스로 나타낸 거예요. 자, 4월 28일날 발표됐죠. 요거 보시면은 예측이 1.1%, 실제가 1.2%, 예상보다 높게 올라갔죠.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 폭이 5.0%라 그래요. 5.0%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연준에서 우리 목표 인플레이션 2% 잡죠. 2% 잡는데 2%의 그 임금 상승률 폭은 3%에서 4% 정도 이렇게 같이 잡아요. 근데 아직도 5%라는 거는 연준이 목표 인플레이션 2% 잡은 것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러면 이번에 PCE 지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었던 이유, 뭐 때문에 높게 나왔을까?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거는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졌다는 거고, 그 서비스 물가는 뭐 때문에 그런다? 임금 상승 때문에. 고인희 씨가 또 요거 돗자리를 하나 또 깔아야지 또. 5월 4일날 새벽 3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물가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서비스 관련된 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근데 그 서비스 관련 물가를 얘기를 하면서 쓱 어떤 얘기를 꺼낸다? 임금 관련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경제 위에 뭐가 있다? 경제 위에 두 글자, 정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쿠살이라 그러나요? 끌려가서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누굴까? 제니 옐런 누님이 그 재무부실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연준 의장일 때 너 부의장이었잖아. 그때 우리 사이 좋았는데 요새 왜 내 말 안 들어? 금리 언제 내릴 거야? 금리 빨리 동결해야지. 그리고 금리 인하하려면은 명분까지 지금 만들어줬잖아.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이거 금리 어떻게 내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하는 거 이런 것들 동결하면서
우리가 이민자법 요거 꺼낼 거다. 이민자법 카드 꺼내면 너네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정치적인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뭐 바이든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는 거고. 그러려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FOMC 때 나와가지고 밑밥을 깔아놔야 돼. 임금 상승률 폭이 아직 안 떨어집니다. 이거 임금 상승률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게 너무 더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 상승률 때문에. 임금 상승률을 요거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뭐예요? 이민자 정책. 이민자 카드가 쭉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고 금리 인하 이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목표 인플레이션 2%? NO. 3% 4%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돈을 찍어내면 국민들 입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표를 찍어주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코인이쇼가 말씀드렸던 여름쯤 요거 이민자법 카드 나올 겁니다.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배웠던 거. 타이틀 42 요거 폐지되거나 정책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귀신같이 타이틀 8인가?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5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국민연금도 좋아. 노동자들이 또 국민연금도 내주면서 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렇게 했다. 봐라. 또 생색내기도 할 수 있고. 퍼즐이 짝짝 맞춰집니다. 퍼즐이 쫙 맞춰지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FOMC 나와가지고 임금 관련 얘기하면서 좀 스티키한 물가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요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요 얘기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밑밥을 깔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동결이 됐든 인하를 하든 밑밥을 깔아 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명분을.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 뭐 은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괜찮다. 뭐 이런 내용들도 할 거예요. 뱅크런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의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달은 5월 4일 날 지켜보셔야 되고,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 5월 4일 그리고 5월 10일 이렇게 두 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